2023년 5월 18일, 펜장타오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으로 오르던 중 평생을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발 27,900피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에서 펜장타오는 그를 불가능한 선택으로 몰아넣는 무언가를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지대에 고립된 낯선 여성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수만 달러를 들여 준비한 정상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그녀가 한 일은 중국을 둘로 나누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소셜미디어에서 3억 뷰를 기록했으며 현대 산악 등반의 깊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구조 비용부터 대중의 분노까지, 오늘 저는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구조 이야기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해발 28,000피트에서 생명을 구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의식을 잃은 여러분의 몸을 옮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류추닝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류추닝을 만나보시죠. 50세의 이 후난성 은행원 류추닝은 에베레스트의 꿈을 쫓기 위해 금수저일 필요는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류추닝은 1년에 약 10만 위안, 즉 약 1만 4천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그녀는 이번 원정을 위해 4년치 연봉을 썼습니다. 4년 동안 책상에 앉아 대출을 처리하고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면서도 세상 꼭대기에 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류추닝은 허황된 꿈을 꾸는 체력이 형편없는 사무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한 경험 많은 크로스컨트리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성 출신의 다른 등반가들과 함께 후난 산악팀에도 합류했지만 국영은행에서 20일의 휴가를 얻기 위해 힘든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보통 2달 걸리는 산을 20일 만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 씨는 2달이나 직장에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많은 현대 등반가들처럼 레오 씨는 헬리콥터를 빌려 카트만두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바로 이동했습니다. 쿤부 계곡을 천천히 걷는 트레킹을 건너뛴 거죠.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보통 에베레스트 등반에는 거의 2달이 걸립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등반가들이 몇 주 동안 천천히 고도에 적응하며 몸이 희박한 공기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산소 농도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고산 뇌부종이나 폐부종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나 폐에 액체가 차서 죽게 됩니다. 레오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적절한 고도 적응을 건너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레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8일 그녀는 해냈습니다. 젊었을 땐 이런 높은 곳을 꿈꾸지 않았던 중산층 은행원 그녀가 이제 막 세상 꼭대기에 섰습니다. 몇 분 동안 류추닝은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상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람들은 하산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영상 선공개와 독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페이티온에 참여해주세요. 류의 하산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셰르파 가이드인 락파 펜바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와 필요한 장비가 모두 있었지만 그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녀의 원정회사는 나중에 이를 소통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누군가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회사식 표현입니다.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27,900보피트 지점에서 류는 완전히 혼자 죽음의 지대에 남겨졌습니다. 등산 용어로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류의 산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류의 손이 동상으로 검게 변한 것은 몸이 주요 장기를 살리기 위해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한 기능을 차단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에게 버려진 지 몇 시간 만에 류는 눈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펀장타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푸닝장타오는 정상 등반을 시도하던 또 다른 중국인 등반가였는데 그의 헤드램프가 그의 피를 얼게 만드는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얼굴이 얼음으로 뒤덮인 한 여성이 한 손은 동상으로 거의 완전히 검게 변한 채 눈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해발 27,900피트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푸닝 장타오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미 12시간 등반으로 완전히 지쳤고
고도 때문에 몸도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상 등정의 꿈을 이루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얼어붙은 시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그냥 계속 올라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팀들도 이미 레오를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펀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레오를 구하려고 등반을 포기했습니다. 펀은 그의 셰르파인 락파겔로와 함께 그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징후를 확인하고 그녀와 산소를 나누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를 죽게 내버려둘지 아니면 그녀를 산 아래로 옮기려고 시도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푼과 락파는 라오의 의식 없는 몸을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도에서는 축 늘어진 몸을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녀를 약 500피트, 즉 도시블록 2개 거리만 옮기고도 그들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펀은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이 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셰 루이샹이라는 또 다른 중국인 등반가와 그의 셰르파 팸 치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섀도펀이 겪었던 똑같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죽어가는 여성을 구하려 정상 등정 꿈을 포기할지 계속 오를지 고민하다가 셰는 중요한 조건을 걸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셰는 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구조를 도와주면 셰는 $10,000의 보상을 약속했고 나중에 레오나 그녀의 원정대가 그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현재 에베레스트에서 고지대 구조의 표준 비용은 $10,000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 고도에서는 구조대원들에게 모든 구조가 잠재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중한 산소를 사용하며 수개월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준비해온 자신의 등반 목표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팸 치리 셰르파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치아가 대부분의 셰르파들에게 몇 달치 수입에 해당하는 $10,000의 보수를 약속하자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구조 작업이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치아와 팸은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대신 푼과 락파와 합류했습니다. 네 남자는 함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레오를 침낭, 매트에 감싸 추가적인 열 손실을 막았습니다. 팸은 가능할 때마다 그녀를 등에 업었고 푼과 치아는 번갈아가며 그녀의 다리를 들어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산소를 나눠 썼습니다. 몇 분마다 멈춰서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해발고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음 경사를 내려오면서 120파운드, 나 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동하는 것. 다리는 탈진으로 인해 떨리고 있습니다. 희박한 공기 때문에 폐가 타들어가는 듯 아프고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4명의 남자는 레오의 의식을 잃은 몸을 캠프사까지 옮겼고 그곳에서 다른 셰르파들이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는 베이스 캠프에서 며칠 회복했습니다. 치료 덕분에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무사한 상태로 중국으로 후송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팸치리가 약속받은 $10,000의 구조비를 요구했을 때 레오의 반응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4,000만 줄 수 있으니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말라고 했습니다. 펀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태도라면 나는 너한테서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너는 나한테 돈을 줄 필요 없어.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 40일 동안 준비했고 40만 위안을 썼으며 결국 구조 비용도 내가 냈어.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재미에 대해 설명했어. 펀과 치아는 각각 자기 돈으로 $5,000씩 내서 팸 치리 셰르파에게 $10,000의 구조 비용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레오의 행동에 대한 게시물이 웨이보에서 3억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중국 대중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져서 레오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개인정보를 추적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극심해서 결국 펀과 치아마저도 사람들에게 그녀를 온라인에서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녀의 몫입니다. 이건 두 가지 별개의 일입니다. 치아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아니니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용을 베푸시다. 그는 레오 양이 사이버 괴롭힘을 겪은 데 깊이 충격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구했으니 앞으로도 잘 살길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격과 모욕을 멈춰야 합니다. 결국 극심한 여론의 압박 속에서 K2 알파인은 펀과 치아가 셰르파에게 이미 지불한 1만 달러 구조 비용 전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레오의 이야기는 현대 에베레스트 등반 문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험에 수십만 달러를 쓰지만 이곳에서 그들을 구하려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레오르 부유한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기 위해 자신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5만 6천 달러, 즉 약 5만 6천 달러를 썼습니다. 그것을 위해 소년간 저축했습니다. 1만 달러의 구조 비용이 문제였을 때 유로밖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에게 비용을 돌려준 것은 류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 이후 그녀의 원정 회사인 K2 알파인이었습니다. 류가 정말 돈이 없었는지 고집을 부린 것인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정상에서 배은망덕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날 에베레스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십시오. 펀장타워와 그의 팀이 류추닝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때 불과 몇백 피트 아래에서는 또 다른 생사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라비찬드란 타로말릴린감을 만나보시죠.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주말 등산가가 아니었습니다. 라비찬드라는 말레이시아 등산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으며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 최초로 단독 등정에 성공했고 2007년에도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등반은 그의 생명을 위협한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산 중 동상으로 손가락 8개를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라비찬드라는 다시 돌아와 2022년에 세 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고 의수를 착용한 채 등반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에서 지옥 같은 경험 후에도 계속 도전한 남자입니다. 2023년 5월까지 라비찬드라는 단순한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차세대 말레이시아 등반가들을 훈련시키는 산악 등반 강사였습니다. 그의 경험 수준에서는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따르고 백업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등정은 그의 또 다른 정상 정복일 뿐이었지만 데스존은 이력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라비찬드라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등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지만 내려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산하는 도중에 모든 것이 치명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약 2만 7천 피트 지점에서 라비찬드란의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2만 6천 피트 이상의 데스존에는 정상 기능에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있어 모든 세포가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보조산소를 사용하더라도 가장 건강한 등반가들만이 몇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산소 없이 올라가면 몇 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라비찬드라는 혼자가 아니었고 셰르파 가이드와 상업 등반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도에서는 등반가들과 가이드가 혼란, 탈진 또는 예비 산소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때문에 자주 떨어지게 됩니다. 로프를 따라 몇 분만 가거나 조금만 이동해도 순식간에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원팀이 그를 버렸는지, 어둠 속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울 수 없었는지는 나중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2023년 5월 18일 여러 번 세계 정상에 섰던 그 남자가 이제는 혼자서 산소도 없이 로프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다른 등반팀들은 그를 지나치며 밝은 대낮에 조심스럽게 피해갔습니다. 데스존에서는 남을 도우려 멈추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닌 생존 문제입니다. 라비찬드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라비 찬드란이 등반가들이 매 순간 곁을 지나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30세의 겔제 셰르파가 그를 발견했고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겔제는 중국인 고객을 정상으로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그를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한 등반가가 고정 로프에 매달린 채로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말기 저체온증과 고산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의 불문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스존에서는 현실이 매우 냉혹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고도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구하려고 하면 보통 당신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가오즈는 인간의 몸에 내재된 모든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고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고객은 이 순간을 위해 수만 달러를 내고 몇 달 혹은 몇 년간 훈련했습니다. 가오즈는 그에게 정상 등반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죠. 꿈도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미 상태가 너무 위중해 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영상에 담겼고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오즈는 의식을 잃은 라비 찬드란을 자신의 슬리핑 매트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다 자란 성인 남성을 등에 업고 전문가들이 나중에 에베레스트에서 시도된 것 중 가장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중 하나라고 부를 만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6시간 동안 겔제는 라비 찬드란을 산 아래로 업고 내려왔습니다. 걷게 하거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라비 찬드란을 인간 배낭처럼 27,000피트 상공에서 업고 내려왔습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 성인 남성을 업고 65층 계단을 내려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계단이 얼음으로 덮여있고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양쪽에는 1000피트 낭떠러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가 당신을 목조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산소 부족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만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65층 계단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수천 피트나 되거든요. 영상에는 겔지의 다리가 탈진으로 심하게 떨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몇 걸음마다 멈춰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 숨을 헐떡이며 몸이 멈춰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기마타시 셰르파와 같은 다른 셰르파들도 결국 합류하여 라비 찬드란을 번갈아 가며 들고 그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산소를 나누어주고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는 눈 위로 끌고 갔습니다. 1900피트 나말이죠. 겔지 씨가 데스존에서 또 한 사람을 1900피트나 옮겼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이 구조작전을 나중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고도에서 쓰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등반가들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라비 찬드라는 달랐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은 헬리콥터가 도달할 곳까지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긴급 치료를 위해 카트만두로 이송됐다. 그의 생명은 겔제의 초인적인 자비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 덕분에 구해졌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카트만두 병원에서 이틀 동안 회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건강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가족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겔제가 그를 업고 가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겔제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비 찬드라는 등산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구조 후 첫 인터뷰에서 라비 찬드라는 말레이시아 TV에 출연해 자신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정 회사를 감사했습니다. 구조 보험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헌신적인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겔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라비 찬드라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건 최고의 헌신적인 파트너들, 14번째 봉우리 원정대 회사와 글로벌 레스큐 보험 덕분입니다. 등산 커뮤니티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겔제 씨가 라비 찬드란을 업고 내려오는 영상은 수백만 번이나 조회되었습니다. 모두 진짜 영웅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비 찬드란은 마치 보험회사가 죽음의 지대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산 아래로 데려다 준 듯 행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의 보험회사는 죽음의 지대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겔제 덕분에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보험회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은 신속했고 가혹했습니다. 누군가 댓글에 당신이 살아있는 건 셰르파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은 겔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셰르파에게 모든 수익을 기부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라비 찬드라는 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겔제에 따르면 라비 찬드라는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차단하고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한 남자가 당신을 무의식 상태로 에베레스트 산을 6시간 동안이나 업고 내려오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그를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하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라비 찬드란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여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라비 찬드라는 그를 스토커 취급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배은망덕함은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었지만 이번엔 분노가 라비 찬드란에게 쏠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그의 게시물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Thank the Sherpas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등산 커뮤니티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엄청난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라비 찬드라는 겔지와 구조팀의 공을 인정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는 겔지를 단순히 지원팀의 또 다른 멤버로만 언급했을 뿐 자신을 등에 업고 안전하게 옮긴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겔지의 첫 번째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력 동안 그는 에베레스트에서 55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라비 찬드란의 구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저하지 않고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했습니다. 그리고 겔지의 반응을 들으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라비 찬드란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질문에 겔지는 그저 그가 잘 회복하길 바란다고만 답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그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비판했을 때도 겔지는 여전히 품위 있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인간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는 라비 찬드란의 이야기가 현대 등산에 퍼지는 독성을 상징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태도의 상징은 셰르파들이 산소통이나 고정루프처럼 단지 서비스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고객들의 꿈을 위해 매일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겔지에게 무릎 꿇고 감사해야 했던 그 남자는 오히려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수천 달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영웅은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했고 개입이 없었다면 죽었을 등반가는 마치 보험회사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믿기 힘든 배은망덕의 이야기들은 에베레스트 등반이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렸는지 조심스럽게 숨겨진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 산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등반가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험이 아닌 놀이기구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셰르파와 동료 등반가들이 자신의 장비를 들어주고 캠프를 설치해주고 길을 개척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구조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야 할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오와 라비 찬드라는 이 문화를 완벽히 대표합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오를 돈은 있었지만 생명을 구해준 이들에게 감사할 인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앞으로 등반가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구조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은 산에서 남을 돕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비극은 레오와 라비 찬드란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앞으로 구조를 위축시켜 에베레스트에서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반가와 셰르파들이 나를 고마워하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 왜 목숨을 걸어야 하지? 라고 자문할 때 산은 모두에게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등반가를 두고 떠난 셰르파 이야기를 다뤘지만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구조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산 구조 비용을 법적으로 지불하도록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의 모험 관광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대담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